조심하세요. 차들은 노인을 본 듯 만 듯 빵빵 경적만 울려댔어요. 심지어 왜 길가에 누워 있냐며 욕설을 내뱉고 가는 차도 있었죠. 지민은 도로로 뛰어들어 서둘러 노인을 부축했어요. 고등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성인의 몸무게였지만 지민은 온 힘을 다해 노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언덕 꼭대기 비닐이 덕지덕지 붙은 판잣집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이지민이 새벽 5시 반 알람에 눈을 뜹니다. 방 하나짜리 집에 어머니, 초등학생 남동생 이동훈과 함께 몸을 붙이고 자는 구조죠. 지민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며 동훈이 덮은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줍니다. 밤새 바람에 흔들린 지붕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부엌 쪽으로 가는데 녹슨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지민은 물을 받아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햇볕에 살짝 그을린 피부, 피곤에 지친 눈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듯 꽉 담은 입술이 보이죠. 교복 치마는 어제 빨아서 말린 게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 축축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교복은 없으니 이걸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가방을 챙기면서 지민은 책상 위에 놓인 알바비 봉투를 확인합니다. 자갈치 시장 횟집에서 일주일 동안 받은 돈, 해운대 해수욕장 튜브 대여소에서 주말에 번 돈이 전부 들어있죠. 봉투를 열어보니 5만원권 1장, 만원권 3장이 전부입니다. 지민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쌀값 3만원, 월세 밀린 거 일부라도 갚으려면 2만원, 동훈이 학원비 3만원. 계산을 하다 보면 늘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야 합니다. 아버지가 2년 전 조선소 크레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지민이 방과 후에는 자갈치 시장 횟집에서 접시를 닦고 주말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튜브 대여소에서 알바를 하며 집안 생계를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주방, 청소, 공장, 일 등 일용직을 전전하시지만 몸이 약해서 일을 계속 못하시는 날이 많죠. 그럴 때마다 지민은 학교를 일찍 빠져나와 어머니 일까지 대신하곤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눈치채고 있지만 차마 뭐라 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지민은 부산 해동고등학교 전교 3등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임과 친구들이 지민아, 너 서울 올라가야지. 서울대 가면 장학금도 있고 기숙사도 있잖아라고 말하지만 지민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를 떠올리며 속으로 계산합니다. 아무리 장학금이 있어도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 책가, 밥값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지민은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부산대 야간 가도 감지덕지야.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 되잖아. 같은 반 전교 1등 서준혁이 그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공부 잘해봐야 뭐하노. 집안이 받쳐줘야지. 너 아무리 1등해도 우리 아버지 회사 인턴 한 번 못 들어간다? 준혁의 아버지가 국내 3대 제약그룹 경쟁사인 재성바이오 회장이라는 사실은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준혁은 늘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고 학교 앞에는 기사가 딸린 차가 대기하고 있죠. 지민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고 대꾸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요.
태풍 상륙 예보가 나온 어느 저녁 자갈치 시장. 횟집에서 접시를 닦던 지민은 사장님이 오늘은 손님 일찍 끊는다. 태풍 온다는데 빨리 집에 가라며 일당 8만 원을 건넵니다. 지민은 그 돈을 받아들고 잠시 멍해집니다. 8만 원. 하루 일당치고는 괜찮은 금액이지만 이게 이번 주 지민의 전 재산입니다. 지민은 머릿속으로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쌀값, 월세, 동생 학원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지민은 지폐를 지갑 깊숙이 넣으면서 이 돈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횟집 일을 마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길을 우산 없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산을 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던 지민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빗속을 뛰어오릅니다. 가파른 감천 언덕 중턱에서 맞은편으로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70대 노인을 발견합니다.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다가 미끄러운 비탈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죠. 지민은 잠시 멈춰섭니다. 지나가던 차들은 빵빵 경적만 울리고 비를 피해 뛰어가던 사람들은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지민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집에 늦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이 비에 동훈이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 텐데. 하지만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달려갑니다. 노인의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습니다. 지민은 어깨를 빌려 겨우 노인을 부축해 언덕 아래 24시간 약국까지 데려갑니다. 약사는 상태를 보고 바로 119를 부르자고 하지만 노인은 보험 처리,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집에 가면 된다며 고집을 부립니다. 지민은 약사와 함께 노인을 설득하지만 노인은 계속 고개를 젓습니다. 약사는 이러다 큰일 나요. 병원 가셔야 해요라고 말하지만 노인은 듣지 않죠. 지민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자신의 알바비 8만 원을 꺼내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타게 해줍니다. 감천성 모병원 응급실이요라고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지민은 택시 문을 붙들고 끝까지 신신당부합니다. 할아버지, 꼭 병원 가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 이름이 뭐냐고 묻지만 지민은 젖은 교복 치마를 내려다보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저 집에 가야 해요. 빨리 병원 가셔야죠. 지민은 택시가 출발하는 걸 보고 비 내리는 언덕길로 뛰어올라 돌아갑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8만 원, 이번 주 전 재산이 사라진 거죠. 지민은 뛰어오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쌀은 어떻게 사지? 월세는? 동훈이 학원비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할아버지는 살아야 해.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막 집에 도착하자 동훈이 태풍 때문에 무서웠다며 지민에게 매달립니다. 누나, 왜 이렇게 늦었어? 나 무서웠어. 어머니는 젖은 옷을 보며 또 무슨 일 있었나? 우산도 없이 왜 이러고 다니노? 라고 묻지만 지민은 노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길이 좀 미끄러웠어. 괜찮아라며 얼버무립니다. 어머니에게 8만 원을 쓴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하기 때문이죠. 밤 태풍 바람이 집 지붕을 뒤흔드는 소리에 잠을 설치던 지민은 언덕 어딘가에서 홀로 택시를 타고 떠나던 노인의 뒷모습을 떠올립니다. 지민은 혼잣말을 합니다. 제발 무사했으면, 병원 잘 도착했으면. 하지만 동시에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불안도 밀려옵니다. 8만 원이 없으면 이번 주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지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지만 무섭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정말 무섭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 뒤 목요일 아침 해동고 정문 앞 언덕길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 8대가 줄지어 올라오는 장면이 학생들 휴대폰 카메라에 포착되며 순식간에 소문이 돕니다. 첫 번째 차가 교문 앞에 멈추자 뒤따라오던 차들도 일렬로 정렬하며 서죠. 학생들은 야, 저거 뭐야? 드라마 촬영하나?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민도 교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학교 앞 골목에 붉은 카펫이 깔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자 교사들과 학생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복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급하게 넥타이를 고쳐 매고 교문 앞으로 뛰어가고 교감 선생님과 교무부장까지 따라 나갑니다. 학생들은 재벌 온다, 유명한 사람 온다 하며 추측을 쏟아내죠. 지민은 친구 하은이와 함께 교문 쪽으로 걸어가며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교문 앞에 서 있던 지민과 하은도 상황을 구경하다가 경호원 한 명이 들고 있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임을 보고 놀랍니다. 경호원은 지민을 발견하자 바로 중앙으로 안내합니다. 이지민 학생이십니까? 지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네, 저인데요 라고 대답하죠. 경호원은 공손하게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붉은 카펫 쪽으로 지민을 이끕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민에게 쏠리고 하은은 지민아, 너 뭐야? 무슨 일이야? 라며 당황합니다. 벤츠맨 앞자리에서 내린 사람은 몇일 전 지민이 부축했던 바로 그 노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병원복도, 허름한 점퍼도 아닌 고급 맞춤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차림이죠. 지민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그날 그 할아버지? 노인은 지민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사이 노인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국내 3대 제약그룹 중 하나인 바이오 헬스 그룹 창업주 최인호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 헬스 그룹 회장 최인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헐, 대박 같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바이오 헬스라는 이름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니까요. 최 회장은 일주일 전 태풍 전야 나를 살린 학생이 이 학교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민을 앞으로 부릅니다. 지민은 얼떨결에 교문 앞 붉은 카펫 위로 걸어나가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손은 땀으로 젖고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전교생과 교사들 앞에서 최 회장은 지민을 보며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냐? 지민은 손발이 떨려 제대로 대답도 못한 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라고만 반복합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그날 비 오던 언덕길에서 너 말고는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 너만이 나를 살렸어라고 말하죠. 지민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날 8만 원을 쓰고 집에 돌아와 밤새 걱정했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준비해온 바이오 헬스 장학재단 1호 장학생 위촉장과 전액 등록금 더하기 생활비 지원이 적힌 장학증서를 건넵니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일부 교사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민이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며 박수를 치고 교장 선생님도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지민은 장학증서를 손에 쥐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봅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공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돈 걱정은 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지민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서준혁이 역시 세상은 줄 잘 타야 한다라며 비꼬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옆 친구에게 노인 하나 잘 구했네. 학원비 굳었네라고 속닥이는 소리가 조용한 교문 앞에 은근히 퍼지죠. 몇몇 학생들이 준혁의 말을 듣고 키득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민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줄을 탔다고? 학원비를 굳었다고? 지민은 그날 8만 원을 내놓을 때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이 계산된 행동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지민을 무너뜨립니다. 점심시간 학교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에는 곧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지민, 노인 구해준 거 연기 아니냐. 원래 짜고 친 거다. 재벌이랑 같은 글이 올라오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가 달립니다. 어떤 글은 더 구체적으로 태풍 전야의 마침, 약국, 택시까지 완벽한 동선? 이건 기획이다라며 지민을 가난을 이용한 쇼라고 비난합니다. 또 다른 글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저렇게 타이밍이 딱 맞냐라며 지민의 선행을 의심하죠. 지민은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을 꺼내 게시판을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글을 하나씩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가난 코스프레, 영악한 년, 재벌 꼬시기 성공 같은 말들이 눈에 들어오죠. 지민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싶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지민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그냥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교실로 돌아가자 반 친구들의 시선이 미묘합니다. 누군가는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누군가는 의심 섞인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보죠. 담임이 들어오자 황급히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 넣습니다. 준혁은 힐끔거리며 그래도 넌 좋겠다. 평생 못 벌 돈 한 번에 받았네. 나 같으면 그 돈으로 바로 해외 유학 가겠다라고 말해 교실 공기를 더 싸늘하게 만듭니다. 지민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책상에 얼굴을 묻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지민은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게시판 댓글들이 계속 맴돕니다. 연기, 쇼, 기획, 치밀한 계산. 지민은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8만 원을 쓰고 집에 돌아와 밤새 지붕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무사했을까 걱정했던 그날 밤을요. 그날 지민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이 계산된 투자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지민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집에 돌아온 지민은 엄마에게 장학 증서를 조심스레 보여줍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기쁜 눈물을 흘리며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이제 서울 갈 수 있겠네라고 말하지만 곧 불안한 눈빛을 보입니다. 근데 지민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저 사람들이 괜히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 아인감? 나중에 뭐 시키는 거 있으면 어쩌노? 엄마의 말을 듣고 지민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낍니다. 엄마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불안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늘 대가가 따라온다는 걸 인생에서 배웠으니까요. 지민은 엄마 괜찮아. 최 회장님은 그냥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야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걸까요?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요? 지민은 장학증서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기쁨과 불안,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여서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익명 게시판에 자신을 조롱하는 글들을 몰래 찾아봅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 켜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죠. 댓글창에서 가난 코스프레, 영악한 년, 재벌 꼬시기의 정석,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진짜 착한 사람들이 손해본다. 같은 독한 말들을 보고 휴대폰을 끄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립니다. 지민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엄마와 동훈이 깰까봐 소리를 참으며 울죠. 지민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그냥 내버려뒀어야 했을까? 그럼 이런 말 안 들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까요. 지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들리고 지붕 비닐이 바스락거립니다. 지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웁니다. 바이오 헬스 본사 회장실에서 최인호 회장은 PR팀에게 해동고등학교 장학 소식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왜곡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습니다. 게시판 캡처와 악성 댓글 리스트가 회장실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이죠. 회장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눈썹을 찌푸립니다. 가난 코스프레, 재벌 꼬시기, 치밀한 기획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고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갑니다.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온갖 비난을 받아왔지만 착한 일을 한 아이가 이런 식으로 공격받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회장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얼굴로 화면을 보다가 손녀 최서연을 호출합니다. 서연은 바이오 헬스 마케팅 본부 이사이자 그룹 내차기 의사결정 그룹에 속한 인물이죠. 서연은 할아버지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들어서며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봅니다. 회장은 서연에게 자료를 건네며 말합니다. 내가 평생 찾던 인재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이따위 의심을 받고 있어.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와라.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아이의 선택이 진짜였는지. 서연은 자료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갑니다. 게시판 글들, 댓글들, 그리고 지민의 기본 정보까지 모두 살펴보죠. 서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18살 고등학생이 8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그것도 전 재산을. 서연은 마케팅 전문가답게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스토리인지 진짜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만약 진짜라면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획된 일이라면 할아버지의 판단이 틀린 거죠. 다음 날 서연은 정장 대신 편한 카디건과 청바지 차림으로 해동고를 찾아옵니다. 서연은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재벌가 손녀라는 타이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은 장학재단 조사 담당자라는 명목으로 교장실에 앉습니다. 교장과 담임은 혹시 장학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서연의 눈치를 살핍니다. 교장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고 서연은 아니요. 그냥 확인 절차입니다라고 답하죠. 서연은 약국 위치, 택시 이동 동선, 시간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질문합니다. 그날 태풍 예보가 있었죠? 몇 시쯤 비가 시작됐습니까? 교장은 저녁 7시쯤부터 본격적으로 내렸습니다라고 답하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합니다. 서연은 담임에게 지민의 출결과 생활기록부를 요청하고 담임은 파일을 꺼내 보여줍니다. 담임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결석은 한 번도 없고 지각도 거의 없어요. 다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끔 조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라며 약간의 안도 섞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서연은 생활기록부를 보며 지민의 성적이 전교 3등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또한 지민이 방과 후에
여러 알바를 하며 가게를 돕고 있다는 기록도 봅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구나. 서연은 담임에게 지민 학생이 평소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라고 묻고 담임은 착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예요.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손해보는 선택도 자주 하죠. 그래서 가끔 걱정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후 서연은 태풍 전야 약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약국 주인은 서연을 보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고 서연은 일주일 전 태풍 날 밤 여기서 노인 한 분과 학생이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약국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날 기억나요. 학생이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왔었죠. 택시비까지 내주고 갔어요 라고 말하며 CCTV 영상을 틀어줍니다. 화면에는 노인을 부축해 들어오는 젖은 교복 차림의 지민이 보입니다. 지민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하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죠. 약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지민이 지갑을 꺼내 계산대에 돈을 내놓는 장면까지 선명합니다. 서연은 화면을 멈추고 그 장면을 다시 봅니다. 지민의 손이 떨리고 있고 지갑 안에는 그 돈밖에 없다는 게 보입니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서연은 약국 주인에게 이 영상 복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약국 주인은 USB에 담아줍니다. 서연은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한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국을 나섭니다. 이어서 서연은 택시 회사에 연락해 감천성 모병원까지 이동한 기사를 찾습니다. 기사는 전화로 아, 그날 기억나요. 학생이 할아버지를 태워달라고 해서 태웠죠. 택시비는 학생이 냈고 병원까지 가는 내내 할아버지가 학생 이름을 물어봤는데 학생은 끝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라고 진술합니다. 서연은 그 학생이 어떤 표정이었나요? 라고 묻고 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좀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큰 결정을 한 것처럼이라고 답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확신이 섭니다. 지민은 진짜였습니다. 기획도 연출도 계산도 아니었죠.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18살 소녀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자료를 모은 서연은 학교에 다시 돌아와 전교생 앞 조회 시간에 깜짝 등장합니다.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있고 서연이 단상에 오르자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재단 사람 아냐? 같은 소리가 들리죠.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헬스 장학재단 담당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서연은 운동장 전광판에 약국 CCTV 영상을 틀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비 오는 밤 노인을 부축해 약국으로 들어오는 지민의 모습이 보이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봅니다. 지민이 지갑을 꺼내 돈을 내놓는 장면, 택시를 잡아주는 장면, 그리고 혼자 비 맞으며 언덕을 올라가는 뒷모습까지 모두 보입니다. 서연은 영상을 멈추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획이라고 연출이라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이어서 서연은 택시기사 녹취 일부를 틀습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지죠. 학생이 자기 돈으로 태워보내고는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뛰어갔어요. 그날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서연은 이지민 학생의 선행은 어떤 기획도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서연은 이어서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학생들을 추적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몇몇 학생들이 악의적인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그 학생들은
지민 학생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학원 친구들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그들에게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지민은 운동장 한편에서 이 모든 걸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친구 하은이 옆에서 지민의 손을 꼭 잡아주죠. 공개 조회가 끝난 뒤 지민은 운동장 한편에서 몰래 울고 있다가 서연에게 불려나갑니다. 서연은 지민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말합니다. 미안해요. 어른들이 먼저 지켜줘야 했는데 늦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지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서연은 지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민의 집을 직접 찾아옵니다. 감천문화마을 언덕을 숨이 찰 정도로 올라와 판잣집 앞 좁은 골목에 선 서연은 부산 야경을 보며 말문을 잃습니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 불빛과 그 아래 낡은 판잣집들의 대비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죠. 서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 아이가 자라왔구나. 집 안에 들어온 서연은 낡은 장판과 곰팡이 핀 벽에 붙어 있는 아버지, 영정사진과 중고 참고서, 더미를 봅니다. 방 하나에 세 식구가 함께 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넓은 방에서 자랐고 혼자만의 공간을 가졌죠. 하지만 지민은 이런 곳에서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몸을 붙이고 살아왔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민의 어머니는 낯선 손님에게 미안한 듯 커피 믹스를 내놓으며 말합니다. 변변한 것도 없는데 이것밖에 없네. 서연은 괜찮습니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라고 공손히 답하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민이가 알바를 몇 개씩 뛰면서도 학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해. 이 아이가 우리 집 기둥이라 해. 서연은 지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민 씨,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일자리도 마련해드리고 동훈이 교육비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지민 씨 가족을 우선 대상자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지민은 당황하며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장학금만 해주셔도 충분해요라고 말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당신 같은 사람을 평생 찾아왔어요. 자기가 만든 약이 어떤 사람 손에 가야 하는지 늘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보고 알았대요. 약은 돈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 손에 가야 한다고. 지민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연은 돌아가며 지민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전화해요. 우리가 먼저 지켜줄 거니까. 지민은 명함을 꼭 쥐고 서연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습니다. 서연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지민은 집 안으로 들어와 명함을 내려다봅니다. 바이오 헬스 마케팅 본부 이사 최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민은 명함을 가슴에 꼭 안고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쉽니다. 시간이 흘러 수능이 다가옵니다. 지민은 학교 수업과 자갈치 알바, 해운대 알바를 계속하면서도 바이오 헬스 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조용한 독서실 공간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독서실은 감천 언덕 아래 광안리 쪽에 있는 곳인데 지민은 매일 버스를 2번 갈아타며 그곳까지 갑니다. 독서실에 도착하면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지만 지민은 새벽 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지민에게는 유일한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서연은 가끔 부산 출장을 핑계로 내려와 지민에게 시험 대비 자료와 멘토링을 해줍니다. 서연은 서울대 출신이라 입시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지민에게 면접 준비 방법부터 논술 작성 팁까지 알려주죠. 그 과정에서 약학계 동향과 제약업계 현실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민 씨, 약학은 단순히 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지민은 처음으로 서울대 약학과라는 꿈을 구체적으로 입에 올립니다. 정말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서연은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약학을 공부해야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약이 갈 테니까. 지민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책을 펼칩니다. 서연은 지민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가 왜 이 아이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지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죠. 그러나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뒷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복도에서 지민을 보며 속닥입니다. 지민이는 이미 재단에서 밀어줄 거라 대학도 프리패스 아니야? 우리랑 다르지. 또 어떤 학생은 가난 마케팅도 재능이다. 우리는 그런 스토리가 없잖아라며 비꼽니다. 지민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표정을 지으면 더 약해 보일 것 같고 약해 보이면 더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요. 친구 하은이 지민아 신경 쓰지 마. 쟤네는 질투하는 거야 라고 위로하지만 지민은 질투라는 말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나한테 뭐가 있다고 질투를 해? 나는 아직도 판잣집에 살고 매일 알바하고 쌀값 걱정하는데. 지민은 자신이 받은 장학금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그만큼 시선도 무거워졌으니까요. 수능 전날 밤 서준혁이 교실에서 지민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비웃는 표정이 아니라 진지한 얼굴로 다가와 말합니다. 너 서울대 약대 쓴다며? 우리 집이랑 우리 회사 바이오 헬스랑 경쟁인 거 알지? 거기 들어가면 우리 집이랑 완전 반대편에 설 수도 있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준혁은 지민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지민이 자신의 집안과 충돌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민은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난 제약회사 편도 경쟁사 편도 아니고 약 필요한 환자 편에 있을 거야.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지민은 준혁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야 할까? 바이오 헬스? 아니면 정말로 환자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민은 늘 약한 사람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수능 당일 지민은 감천 언덕을 내려와 시험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전에 동생 동훈이 쥐어준 초콜릿과 어머니가 넣어준 기미밥 주먹밥을 가방에 넣습니다. 동훈은 누나 파이팅, 누나는 천재니까 잘할 거야 라고 외치고 어머니는 긴장하지 말고 내가 아는 거 다 쓰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민은 두 사람을 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집에서 대학생이 나오는 첫날, 나는 절대 망칠 수 없어. 시험장에 도착하니 긴장한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지민도 떨리는 손으로 수험표를 확인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주고 시작종이 울리는 순간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지민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며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걸 쏟아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시험이 끝나고 나오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하지만 지민은 웃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수능이 끝난 후 학교에서는 가채점 결과를 두고 소문이 돕니다. 지민이 서울대 약학과 커트라인에 충분히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담임 선생님도 지민아, 너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준영 역시 서울대 경영과나 해외 명문대를 노리는 점수가 나왔고 학교는 두 사람의 합격을 기대하며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말 내가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 서울대 면접과 논술 준비 과정에서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바이오 헬스 회장, 밀어주는 학생이 특혜 입학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지민의 이름이 돌고 돌며 다시 구설에 오르고 댓글에는 역시 돈이면 다 되는구나, 공정한 입시는 없다 같은 말들이 달리죠. 지민은 그 글들을 보고 또다시 무너질 뻔하지만 서연이 전화로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실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 못할 만큼. 면접 날 지민은 서울행 KTX를 타고 올라갑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점점 멀어지고 서울이 가까워지는 걸 보며 지민은 떨리는 손을 꽉 쥡니다.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하니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고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도 많죠. 지민은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못 오셨고 동훈이는 학교에 있으니까요. 면접실에 들어가니 교수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교수 한 분이 지민의 자기소개서를 보며 질문합니다. 당신이 태풍날 밤에 노인을 구했다고 했는데 그 행위가 이렇게까지 큰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아니었어도 그 노인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질문은 날카롭고 지민의 선택 자체를 의심하는 듯합니다. 지민은 잠시 침묵합니다. 교수들은 지민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대답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도왔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차들은 경적만 울렸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선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멈춰 서는 사람이 하나라도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그게 운 좋게 저였을 뿐입니다. 지민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상을 바라고 도운 게 아닙니다. 그날 제 전 재산 8만 원을 썼을 때 다음 주를 어떻게 버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교수들은 지민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교수가 당신은 그 선택을 후회하나요? 라고 묻고 지민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아니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니 지민은 온몸에 땀이 흘러내립니다. 제대로 대답한 건지 교수들이 만족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민은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올 수 있을까? 몇 주 후 합격자 발표 날입니다. 감천 판잣집에서 가족이 휴대폰 화면을 둘러싸고 새로 고친 버튼을 누릅니다. 오후 2시 정각 화면이 업데이트되고 서울대학교 약학과 이지민이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어머니는 화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민아, 우리 딸, 서울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합니다. 동우는 누나, 우리 집에 서울대 있다. 라고 외치며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골목 아이들에게
구멍가게 아저씨에게, 지나가는 할머니들에게 소리치며 달려다니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좁은 골목에 나와 우리 골목에서도 이런 날이 오네. 지민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건노라며 박수를 쳐줍니다. 지민은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이 모든 게 동네 전체의 승리 같습니다. 서울 상경날 서연은 KTX 플랫폼까지 나와 지민을 배웅합니다. 지민은 큰 짐 가방 하나와 배낭 하나만 들고 왔고 그 안에는 옷가지와 책,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서연은 지민을 보며 말합니다. 서울 기숙사 말고 재단에서 마련한 소형 원룸이 있어요. 언덕 대신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지민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도 언덕 위 판잣집을 떠나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민은 부산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파 속에서 서연을 따라 걷습니다.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가 보입니다. 지민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게 되는구나. 원룸에 도착하니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침대, 책상,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까지 모두 갖춰져 있죠. 서연은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어둔 것까지 보여줍니다. 지민은 서연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만 서연은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밤, 서울의 낯선 원룸에서 창밖 도로 소리를 듣고 있던 지민은 감천의 바람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판잣집 지붕 흔들리는 소리, 동훈이 자는 숨소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시는 소리. 모든 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아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올라갈 차례야. 엄마, 동훈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성공해야 해. 서울대 약학과에 진학한 지민은 학기 중에도 성적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가고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일상이 반복되죠. 다른 학생들은 너 좀 쉬어라고 말하지만 지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늘 머릿속에 있고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이 끊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이오 헬스 장학재단은 성적과 무관하게 지원하지만 지민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학 때마다 지민은 바이오 헬스 중앙연구소 인턴으로 선발되어 현장 경험을 쌓습니다. 처음 연구소에 들어선 날 지민은 압도당합니다. 최첨단 실험 장비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복잡한 화학식이 가득한 화이트보드, 모든 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건 밤새워 공부하며 따라잡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미 지민이 회장이 픽한 장학생이라는 사실이 퍼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원은 친절하게 대하며 지민 씨, 이것 좀 도와줄까요? 라고 먼저 다가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죠. 복도에서 지민이 지나가면 속닥거립니다. 저애 나중에 위로 올라갈 애니까 잘 보여야 해. 백없이 올라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프리미엄 인생이지 뭐. 우리는 20년 걸릴 걸 저 애는 1년이면 되겠네. 지민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라리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지나갑니다. 어느 여름 신약 후보 물질의 부작용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지민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약은
바이오 헬스의 차세대 간질 치료제 후보로 그룹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듣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박상도 팀장이라는 40대 후반 연구원인데 그는 숫자와 성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박 팀장은 회의 때마다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다 승진이야. 실패하면 다 잘리고라며 압박을 가합니다. 지민은 실험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특정 환자군에서 심각한 부작용 수치가 나타났는데 그 데이터가 최종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지민은 원본 데이터와 보고서를 여러 번 대조하며 확인하지만 분명히 누락된 게 맞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박 팀장에게 질문합니다. 팀장님, 이 부분 데이터가 빠진 것 같은데요. 20대 후반 여성 환자군에서 간 수치 이상이 5건 나왔는데 보고서에는 없어요. 박상도 팀장은 지민을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그건 통계상 노이즈야. 샘플 수가 적어서 유의미하지 않아. 너 인턴이 뭘 알아? 내가 20년 연구했어. 나를 믿어. 지민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노이즈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일관적인데 지민은 서연에게 조심스레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인턴 신분으로 책임자를 의심하는 것이 오만한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 재성바이오가 비슷한 계열 신약을 개발 중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업계는 발칵 뒤집힙니다. 바이오 헬스와 재성바이오가 같은 타겟 질환, 같은 메커니즘의 약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소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보안 점검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준혁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재성바이오 R&D 전략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민은 그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준혁이가 재성바이오에 어느 날 밤 연구소 서버에서 데이터 일부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보안팀이 긴급 점검에 들어가고 모든 연구원의 서버 접속 기록이 조사됩니다. 내부 감사를 진행하던 중 지민이 실험 데이터를 USB에 백업해둔 기록이 발견되죠. 지민은 데이터 조작을 의심해서 원본을 보관하려고 백업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익명 메일로 감사팀에 제보합니다. 회장 장학생이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재성 회장 아들과 같은 학교 출신이고 최근 접촉 정황도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집니다. 역시 줄로 들어온 애는 다르다. 재성 회장 아들하고 같은 학교라더니 결국 그쪽이었네. 회장님 믿고 스파이 심은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이 복도를 떠돕니다. 지민은 실험실에 들어가면 동료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지민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연구원은 지민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고 어떤 연구원은 지민이 다가가면 대화를 멈춥니다. 임시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민은 회의실에 홀로 앉아 앞에 늘어선 임원들과 감사팀을 마주합니다. 손이 떨리고 입이 마릅니다. 감사팀장이 질문합니다. 이지민 씨, 왜 회사 데이터를 개인 USB에 백업했습니까? 그건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이 있어서 원본을 따로 백업해 둔 것뿐입니다. 외부로 유출하려던 게 아니에요. 박상도 팀장이 비웃으며 끼어듭니다. 인턴이 뭔 데이터 조작이야? 대기업 음모론이냐?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우리는 2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들이야. 내가 뭘 안다고 조작을 의심해?
지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정말 노이즈였을까요? 하지만 지민은 자신이 본 숫자를 믿습니다. 그 숫자는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지민은 조사 기간 동안 연구 참여 정지 처분을 받고 연구소 출입이 막힙니다. 출입증이 정지되고 사물함도 봉인되죠. 지민은 연구소를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자신이 그토록 들어오고 싶었던 곳, 자신이 꿈꾸던 곳에서 쫓겨나는 기분입니다. 지민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울면 정말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지민은 울다 지쳐 잠들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선뜻 도우려 했던 그날 이후 계속 의심받아야 하는 걸까? 노인을 도왔을 때도 데이터를 지키려 했을 때도 왜 내 선택은 늘 의심받는 걸까? 지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는지 점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았을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눈치 보며 사는 게 나았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즉시 내부 감사팀과 함께 서버 로그를 다시 추적합니다. 서연은 감사팀장에게 모든 접속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빠진 게 있을 겁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감사팀은 밤을 새워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결국 중요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지민의 접속 바로 뒤에 박상도 팀장의 아이디로 원본 데이터 일부가 삭제된 기록이 나타난 겁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바로 지민이 문제 삼았던 부작용 데이터였죠. 동시에 재성바이오 측에 유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건 숨겨졌어야 할 부작용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1차 임상 결과 자료였음이 드러납니다. 즉, 산업 스파이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덫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지민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거죠. 서연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아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최인호 회장은 보고서를 보며 분노에 떱니다. 내 회사에서 이런 일이. 한편 서준혁은 재성바이오 본사에서 내부 회의를 듣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임원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리는 겁니다. 바이오 헬스 장학생 하나만 무너뜨리면 그쪽 이미지에 큰 타격이야. 최인호 회장이 아끼는 애니까 그 애만 건드리면 회장 판단력에도 의문이 생기지. 계속 압박해.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아버지가 지민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준혁은 과거 고등학교 때 지민을 조롱했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공부 잘해봐야 뭐하노, 집안이 받쳐줘야지라고 했던 그 말, 노인 하나 잘 구했네라고 비웃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죠. 그때는 그냥 우월감에서 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지민을 음해하려 한다는 사실에 준혁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준혁은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를 배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지민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준혁은 결국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꾸민 음해 공작 일부를 우연히 알게 된 내용을 익명으로 바이오 헬스 감사팀에 제보하기로 한 거죠. 준혁은 밤늦게 회사 서버에 접속해 관련 메일과 메시지를 캡처하고 익명 계정으로 바이오 헬스에 보냅니다. 제보 메일에는 재성바이오 내부자입니다. 이지민 학생은 무고합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최인호 회장과 서현 그리고 그룹 감사실은 공식 회의를 소집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박상도 팀장의 데이터 삭제 기록, 익명 제보로 들어온 재성바이오 내부 문서, 그리고 지민이 보관했던 원본 데이터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회장은 서연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차례야. 이사회를 열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민을 지켜낼 시간이 온 겁니다. 바이오 헬스 본사 대회의실에 이사회 구성원들과 핵심 임원들, 연구소 주요 책임자들이 모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긴장한 얼굴들이 들어오고 자리에 앉으며 서로 눈치만 살핍니다. 무슨 일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회장이 직접 소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박상도 팀장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는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계속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불안해 보입니다. 지민은 서연의 호출을 받고 본사로 올라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쥡니다. 지민은 왜 자신이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 모릅니다. 혹시 징계가 확정된 걸까요? 아니면 장학금이 취소되는 걸까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지민의 손을 꽉 잡아주지만 지민의 떨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인호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섭니다. 회장은 단상에 오르며 모두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중대한 비리를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회장은 프로젝트 관련 자료와 감사 결과를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합니다. 박상도 팀장과 관련 임원들의 데이터 삭제 시점, 허위 보고 내역, 그리고 지민을 겨냥한 익명 제보까지 모두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로그와 함께 공개됩니다.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간질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특정 환자군의 부작용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삭제됐습니다. 20대 후반 여성 환자 5명에게서 간 수치 이상이 나타났는데 이 데이터를 박상도 팀장이 직접 서버에서 삭제했습니다. 스크린에 삭제 로그가 뜨고 박 팀장의 아이디와 시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박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지만 경호원이 다가와 제지합니다. 회장은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조작을 발견한 인턴 이지민 학생을 제거하기 위해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는 공작을 펼쳤습니다. 익명 제보 메일의 발신 IP를 추적한 결과 박상도 팀장의 개인 노트북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크린에 메일 헤더 정보가 뜨고 IP 주소와 기기 정보가 모두 매칭됩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떨궈버립니다. 박상도 팀장은 처음에는 이건 오해입니다. 큰 그림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회사를 살리려면 이 정도는 라고 둘러대지만 재성바이오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이 공개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스크린에는 장학생 하나만 터뜨리면 바이오 헬스 이미지의 타격, 최인호 회장. 판단력에도 의문 생기게 만들자 같은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대화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최인호 회장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약을 기다리는 환자와 진실을 말하는 연구자입니다. 박상도와 관련 임원들은 즉각 해임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데이터 조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경호원들이 박 팀장과 2명의 임원에게 다가가고 그들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을 나섭니다. 박 팀장이 지민을 지나칠 때 잠시 눈이 마주치지만 지민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이후 회장은 지민에게 발언 기회를 줍니다. 이지민 학생, 일어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왜 그 데이터를 백업했는지. 지민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사실 엄청 겁났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제가 틀렸으면 어떡하나. 인턴이 뭘 안다고 팀장님을 의심하냐는 말도 들었고요. 지민은 숨을 고르고 이어갑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약을 먹을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숫자를 숨기면 그 사람들은 위험해지는 거고요. 저는 그냥 그게 두려웠습니다. 제 침묵 때문에 누군가 다칠까봐.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지고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떤 이사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최인호 회장은 지민을 바라보며 단언합니다. 내가 찾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권력 앞에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울컥하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서연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을 건넵니다. 회장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어서 최인호 회장은 그룹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바이오 헬스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약은 돈 있는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장은 스크린에 새로운 조직도를 띄웁니다. 기존 오너 일가 단독 경영 체제에서 전문가 동반 경영 구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나죠.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고 몇몇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회장은 조직도의 2개 자리를 가리키며 발표합니다. 장손 최민재를 공식 경영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지민 학생을 미래 신약개발 및 사회의료사업 총괄 파트너로 지목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재벌가 손녀도 임원 자녀도 아닌 장학생을 후계 구도에 넣는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사는 이건 좀 이라며 불만을 표하려 하지만 회장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뭅니다. 지민은 충격을 받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립니다. 나를 후계자로. 지민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 손녀도 임원 자녀도 아닌 자신이 그룹 후계 구도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지민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감천 언덕 판잣집 소녀인데, 나는 아직도 알바하며 쌀값 계산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지민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최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습니다. 민재는 지민을 보며 말합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처음 후계자 교육받을 때 도망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저 말고 당신을 지목한 이유,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민은 민재를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민재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환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숫자를 먼저 봐요. 매출, 수익, 시장 점유율. 그게 제 교육이었으니까요. 근데 당신은 사람을 먼저 보잖아요.
그 약 먹을 환자, 그 데이터 뒤에 숨은 사람들. 그게 이 회사에 필요한 거예요. 지민은 그 말조차 버거워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지민은 어머니에게 후계자 선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우리 딸 대단하다. 그 큰 회사에서 인정받았네라며 기뻐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민아, 그 집안이랑 너무 엮이는 거 아니야?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저런 큰 자리에 있으면 나중에 힘들지 않겠나? 어머니의 걱정은 현실적입니다. 재벌가와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어머니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민은 며칠 동안 재단과 연구소 사이에서 거리를 둡니다. 민재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바로 답하지 못하고 서연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지민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날 지민은 부산행 기차를 타고 내려가 감천으로 향합니다. 언덕길을 걸으며 예전에 매일 오르내리던 그 계단을 다시 밟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지만 익숙합니다. 이 계단을 몇 번이나 올랐는지 셀 수도 없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알바 끝나고 지쳐서 기어오르던 날도 있었습니다. 지민은 계단 중간에 앉아 부산 바다를 바라봅니다. 저 멀리 광안대교가 보이고 해운대 빌딩들이 보입니다. 지민은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 나는 누구지? 감천소녀? 아니면 바이오 헬스 후계자? 그때 우연히 동네 작은 약국 앞을 지나가다 아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할머니는 지민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어이구, 지민이 아이가? 서울 간다더니 언제 내려왔노? 지민은 할머니께 인사하며 함께 약국 앞 벤치에 앉습니다. 할머니는 약봉지를 들고 있는데 혈압약과 당뇨약이 보입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요즘 약값이 장난 아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는데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가끔 약 안 먹고 버티는데. 지민은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합니다. 지민아, 네 약 공부한다며? 나중에 커서 우리 같은 사람도 맘 편히 약 먹을 수 있게 해주라. 돈 때문에 약 못 먹고 죽는 사람 없게. 할머니의 말은 단순하지만 지민의 가슴을 뚫고 들어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매. 꼭 그렇게 할게요. 지민은 할머니와 헤어지고 다시 언덕을 오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결국 돌아올 곳은 이 언덕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위까지 다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게 내 역할일지도 모른다. 감천 할머니들이 약 걱정 안 하고 동네 아이들이 병원비 걱정 안 하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내가 후계자로서 해야 할 일일지도. 지민은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확신을 얻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몇 년이 흐릅니다. 지민은 약사 면허를 취득한 뒤 바이오 헬스 신약 개발팀 소속으로 정식 입사하고 동시에 그룹사회 의료사업 TF 핵심 멤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지민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가진 정식 연구원이죠. 명함을 처음 받았을 때 지민은 한참 동안 그 작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바이오 헬스 신약 개발팀 선임연구원 이지민이라는 글자가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감천 판잣집에서 알바비 계산하던 그 소녀가 이제 연구원이 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민이 주도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감천문화마을과 사하구 일대 무료 진료 및 약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민은 기획안을 작성하며
밤을 여러 번 새웠습니다. 내가 자라난 동네부터 바꾸자. 내가 알바하던 골목, 내가 학교 다니던 언덕, 그곳부터 시작하자. 지민은 그룹의 CSR 예산과 재단 자금을 끌어와 상세한 실행 계획을 만듭니다. 이동진료버스 동선, 무료 검진 항목, 약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까지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죠. 프로젝트 발표 날 임원회의에서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봉사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거리 걱정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몇몇 임원은 예산 문제를 지적하지만 최인호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일이야. 승인해. 지민은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간신히 참습니다. 몇 달 후 감천 언덕골마다 흰색 이동 진료 버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을 아슬아슬하게 올라오는 버스를 보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무료 검진 텐트가 설치되고 이동 약국이 문을 엽니다. 혈압계, 혈당 측정기, 기본 의약품이 가득한 약국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섭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게 정말 공짜가? 나중에 돈 안 받나? 라며 의심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설명합니다. 정말 공짜예요. 편하게 검진 받으세요. 지민은 흰 가운을 입고 현장을 뛰어다닙니다.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고 혈당 수치를 확인하며 처방전을 검토하죠. 할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이 약 드시면서 짠 음식 줄이셔야 해요. 지민의 손길은 부드럽고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할머니들은 지민을 보며 네 감천 출신이라며,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만이라며 고마워합니다. 지민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릴 적 지민이 알바하던 자갈치 시장 상인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횟집 사장님은 지민을 보자마자 어이고 우리 알바생 이제 의사 다 됐네 라며 반기고 지민은 웃으며 약사예요. 사장님이라고 정정합니다. 해운대 튜브 대여소 사장님도 찾아와 검진을 받으며 네 덕분에 우리도 건강 챙기네. 고맙다 지민아라고 말합니다. 지민은 그 순간 자신이 받았던 8만 원이 이렇게 돌고 돌아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동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자원봉사 스태프로 참여합니다. 키가 훌쩍 자라 지민보다 더 커진 동훈이는 무거운 의약품 상자를 옮기고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텐트로 안내합니다. 할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훈의 목소리는 변성기를 지나 굵어졌고 행동은 의젓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주민 안내를 도우며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딸이 만든 프로그램이라 해. 지민이가 감천 잊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어 해.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하고 눈가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혈압과 혈당을 직접 체크하고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설명해주는 지민의 얼굴에는 그 어떤 회의실에서보다도 편안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지민은 이곳에서 자신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본사 회의실에서는 늘 조심스러웠고 연구소에서는 늘 눈치를 봤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지민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감천 소녀 지민, 동네 사람들을 돌보는 지민으로 말이죠. 이 프로그램이 언론을 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옵니다. 뉴스에서는 재벌가와 감천 소녀의 만남이 만든 복지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지민의 스토리를 집중 조명합니다. 지민은 카메라 앞에서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감천이 저를 키웠으니까 이제 제가 감천을 돌볼 차례예요. 한편 재성바이오에서는 내부 비리와 함께 불법 임상 의혹이 터집니다. 임상 데이터 조작, 환자 동의 없는 실험, 부작용 은폐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불거지며 회사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회장이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며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서준혁임이 보도됩니다. 뉴스에서는 재성바이오 회장 아들 양심 고백으로 회사 비리 폭로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냅니다. 지민은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준혁은 고등학교 때 자신을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사람이었고 준혁의 아버지는 자신을 스파이로 몰아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준혁이 결국 양심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지민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립니다. 준혁도 힘들었겠지. 아버지와 진실 사이에서 어느 날 오후 감천 무료진료 현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납니다. 지민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가 그 남자를 보고 멈춥니다. 예전처럼 깔끔한 수트가 아니라 지친 얼굴에 후줄근한 셔츠 차림의 서준혁입니다. 준혁은 멀리서 지민을 보며 다가올지 말지 망설이는 표정을 짓습니다. 지민도 준혁을 보며 잠시 숨이 멎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준혁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옵니다. 가까이 오니 준혁의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지민은 준혁을 보며 그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준혁은 지민 앞에 서서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뗍니다. 지민아. 아니, 지민 씨. 오랜만이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오랜만이야 라고 짧게 답합니다. 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여기 내가 만든 거구나.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다. 지민은 고마워라고 답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냅니다. 나 사과하러 왔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연구소일 때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준혁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 내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내가 누구 편이었는지. 그냥 아버지 회사니까 우리 편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진짜 편은 따로 있더라. 환자들, 진실 그런 거.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가 붉어집니다. 지민은 그런 준혁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지민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준혁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요? 지민은 준혁이 고등학교 때 했던 말들을 떠올립니다. 공부 잘해봐야 뭐하노. 노인 하나 잘 구했네. 줄 잘 탔다. 그 말들이 얼마나 지민을 아프게 했는지 준혁은 알까요? 하지만 동시에 준혁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진실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상상이 됩니다. 지민은 결국 입을 엽니다. 늦게라도 돌아서 준 건 고마워. 내가 내부 고발 결심한 것도 쉽지 않았을 거 알아.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떱니다. 지민은 준혁을 보며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때 그 애들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로. 준혁은 지민의 손을 잡고 꽉 쥡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악수를 나누며 오래 끌어온 감정의 매듭 하나를 풉니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민재는 지민에게 특별한 약속을 청합니다.
지민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일인데? 라고 묻지만 민재는 신비로운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저녁이 되자 민재는 감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전망대로 지민을 데려갑니다. 전망대에 도착하니 바다 쪽으로 부산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광안대교의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고 해운대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를 수놓습니다. 지민은 그 풍경을 보며 숨을 멈춥니다. 와, 여기 이렇게 예뻤어? 민재는 지민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보여요. 저기 감천, 저기 해운대, 저기 자갈치. 당신의 모든 흔적이 보이잖아요. 민재는 지민을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지민은 그 상자를 보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민재는 상자를 열며 말합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진짜 파트너는 회의실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고. 나한텐 그게 당신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생에서도. 민재는 무릎을 꿇고 감천 불빛을 배경으로 지민에게 묻습니다. 회사의 파트너 말고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줄래요? 지민은 감천 언덕, 판잣집, 태풍, 8만 원, 벤츠, 연구소, 무료 진료까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고 이 순간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압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 근데 조건 하나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봐요라고 합니다. 지민은 감천 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평생 우리 같은 동네 잊지 않기. 여기가 우리 출발점이야. 내가 어디까지 가든 여기를 잊으면 안 돼. 민재는 웃으며 일어나 지민을 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당신이 상기시켜 줄 테니까. 두 사람은 감천 야경을 배경으로 포옹하고 그 순간 지민은 자신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걸 느낍니다. 두렵지만 설레고 무겁지만 따뜻합니다. 결혼식 날 부산 백스코 컨벤션홀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감천문화마을과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바다 위로 반짝이는 물결이 보입니다. 지민은 일부러 이 장소를 골랐습니다. 자신이 자라난 동네가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하객들은 양가 친척부터 바이오 헬스 임직원, 감천 주민, 그리고 지민의 옛 알바 동료들까지 다양하게 모였습니다. 자갈치 시장 횟집 사장님은 평소 입지 않던 양복을 입고 왔고 해운대 튜브 대여소 사장님은 넥타이를 어색하게 메고 앉아 있습니다. 로비에는 지민이 기획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 사진과 감천 언덕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는 지민의 모습, 이동 진료 버스 앞에서 웃고 있는 동네 사람들, 약을 받아든 할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담겨 있죠. 한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이 약은 공짜예요. 대신 건강해지면 한 번만 웃어주세요라고 적혀 있고 지나가던 하객들은 그 글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기도 합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민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화장을 한 얼굴, 정교하게 올린 머리, 빛나는 티아라. 모든 게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지민은 판잣집 좁은 거울에 비쳤던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구겨진 교복에 그을린 피부에 피곤한 눈빛을 한 그 소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지민의 베일을 만지며 울먹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날이 오네. 지민아,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겠노.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지민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엄마, 오늘은 울면 안 돼. 기쁜 날이잖아라고 말하지만 자신도 눈물을 참기 어렵습니다. 동우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듬직하게 누나의 들러리를 섭니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지민을 내려다보는 동훈이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맵니다. 누나,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우리 누나 제일 예쁘다. 동훈의 장난스러운 말에 지민은 웃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조명이 어두워지며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천 언덕에서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서 태풍 전야 약국 CCTV 화면, 벤츠 8대가 학교 앞에 늘어선 장면, 서울대 합격 발표를 보며 우는 가족 사진, 연구소에서 흰 가운을 입은 지민의 모습, 그리고 감천 무료진료 현장에서 할머니를 돌보는 장면까지 주요 순간들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성이 터져나오고 몇몇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칩니다. 저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구나. 정말 대단한 아이네 같은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지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고 지민의 손도 떨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반대편 단상에는 턱시도를 입은 최민재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민재는 지민을 보는 순간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지민은 어머니로부터 손을 건네받고 민재의 손을 잡습니다. 주례 대신 최인호 회장이 단상에 오릅니다. 회장은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오늘만큼은 젊은이처럼 생기가 넘칩니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노회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 언덕길에서 나를 일으켜 세운 소녀가 오늘 내 손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훔칩니다. 하객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어갑니다. 그날 이 아이가 택시비로 내준 8만 원은 내게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지갑에서 꺼내도 모를 만큼 작은 돈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일주일을 버텨야 할 돈, 쌀값과 월세를 계산해야 할 돈, 동생 학원비를 걱정해야 할 돈이었을 겁니다. 회장의 말에 감천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입니다. 그들은 그 8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회장은 계속 말합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 전 재산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요.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요. 이 아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지민을 바라보며 울컥합니다. 하객들도 함께 숙연해지고 회의장은 고요해집니다. 오직 회장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이어서 신부 인사 시간이 옵니다. 지민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바라봅니다. 자갈치 사장님, 해운대 사장님, 동네 할머니들, 바이오 헬스 임원들, 서연, 그리고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준혁까지 모두 보입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8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돈으로 그 주 내내 버텨야 했어요. 지민의 고백에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지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읍니다.
그래도 그분을 보내고 언덕을 올라오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밤 태풍 소리 들으면서, 지붕 흔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민은 그날의 두려움을, 그날의 떨림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민은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그 8만 원이 8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80억이 되어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등록금으로, 집으로, 동생의 미래로, 감천 어르신들의 약값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로 돌아왔으니까요. 지민의 말에 하객들 중 일부는 웃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자갈치 사장님은 야, 그때 우리한테 일당 깎아달라더니 이런 말은 안 했더라라며 농담을 던지고 주변 사람들이 웃습니다. 해운대 튜브 사장님은 우리 알바생이 세상 다 바꿔버렸네라며 박수를 칩니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감천 쪽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감천 언덕이 보이고 그곳에 불빛이 반짝입니다. 언덕 위 판잣집에서 비새는 천장 아래서 떨면서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해준 엄마, 동훈이, 그리고 동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지민의 말이 끝나자 하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지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민재가 마이크를 이어받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약을 나누는 거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경영학 교과서에는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감천 현장에서 할머니들이 약 받아가며 웃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약이라는 게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요. 민재는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지민과 민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감천 할머니들은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컸네. 시집도 잘 갔네라며 기뻐하고 바이오 헬스 임원들은 정말 좋은 짝을 만났습니다라며 축하합니다. 서준혁도 조용히 다가와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여라고 말하고 지민은 고마워. 너도 잘 지내라고 답합니다. 밤이 되어 백스코 유리창 밖으로 감천문화마을의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반짝입니다. 광안대교의 조명이 색깔을 바꾸며 춤추고 바다 위로 달빛이 내려앉습니다. 민재와 지민은 잠시 피로 연장을 빠져나와 조용한 테라스에 섭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내려다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둘은 개의치 않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말합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그날의 내가 우리를 보고 있겠지? 비 맞으면서 8만 원 들고 떨고 있던 그 애가, 택시 보내고 혼자 언덕 올라가며 울던 그 애가. 지민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민재는 지민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그래도 그 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그 애가 용기 냈으니까, 그 애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지민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 애한테 고마워해야겠다. 그리고 약속해야겠다. 앞으로 힘들어도 그날 언덕길만 생각하자고. 그날 떨면서도 선택했던 그 마음만 기억하자고. 민재는 지민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약속할게. 우리 둘이 함께. 두 사람은 멀리 감천 언덕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잠시 그렇게 서 있습니다.
마치 그곳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로 연장에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가득하고 지민과 민재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순간 지민의 삶은 하나의 완결된 원을 그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원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감천 판잣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백스코 결혼식장에서 새로운 장을 엽니다. 하지만 지민은 압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신은 늘 감천 소녀일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걸요.